능력을 길러야죠. 잠재력을 꾸준히 올려야죠. 그날 MPT 빵 탈퇴하고 우리 핵무장 할 거야 이러고 선언해야 됩니까? 아유, 그건 뭐 너무 직선적이네. 아니 근데 그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는 결심해야 되지 않느냐,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 상황까지는 온 것 같아. 저는 그 차원을 이미 저는 이제 항상 그 안보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협이라는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위협이 마지막 끝까지 왔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의 대응은 어떤 거냐? 특별한 게 없었다. 그러면 자, 위협은 이까지 올라왔는데 대응은 계속 현상에서 머물고 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딱 보이는 게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군대에서 지금의 상황을 저는 우리 군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단장 할 때 막 그 전투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럼 막 게임이 막 돌아가는데 어느 일정 시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딱 하는 상황이 발생해. 결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저는 돈자 상황이라고. 돈자 상황. 자, 이때는 기존 공격 방향, 기존 방어하던 방식에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새로운 방향으로 맞아요. 가야 된다. 사고의 혁신이 필요하죠. 새로운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 이 돈자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다. 자, 이 새로운 방향은 무엇인가? 이 새로운 방향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바로 그것이 이 실제로 다가온 핵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다. 그런데 간단히 요거까지는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핵의 위협이 어디까지 왔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비핵화? 저 미국 대사가 이제는 한반도 비핵화 얘기를 안 하고 북한 비핵화로 미국과 통일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게 용어상 이렇게 씁니다. 저렇게 씁니다. 물론 용어상 큰 차이가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땐 비핵화는 실패했다는 거죠. 비핵화 앞으로 북한의 핵민 미사일 이거는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것이다. 두 번째, 네. 북한의 법이 바뀌었어요. 2022년에 그 핵무력 정책법이라고 그래갖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2022년에 법으로 다 정해놨어. 앞으로 핵 무력에 대해서는 우리 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서는 이렇게 한다. 변하지 않고. 그게 뭐냐면 그 전에는 딱 그거야. 걔들 방점이 뭐냐면 보복의 방점을 두고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우리는 핵 개발의 이유는 억제를 하기 위해서 했다. 근데 그게 결정적인 용어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핵을 가지고 선제 타격을. 자, 그것도 전술핵 무기를 개발해서 남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2022년에 발표한 핵무력 정책법이야. 정확한 표현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그 법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 실제로 그 핵무력의 힘이, 자, 요거는, 오 교수님한테 네. 저 질문 드리고 싶어. 네. 북한 핵민 미사일은 미국이 가장 위협으로 생각할까요? 한국이 가장 위협으로 생각할까요? 저는 처음에는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거는 좀 미국을 겨냥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 한국은 북한하고 너무 가까이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을 타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두 가지 지향점이 있다. 하나는 미국을 향한 지향점, 하나는 남한을 위한 지향점이다. 그래서 전력도 달라요. 미국을 향한 것은 북한의 ICBM은 이미 능력을 달성했어. 네. 화성 19호까지 나왔어요. 2017년에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북한 김정은이가 딱 대선전할 때 화성 15호였어. 근데 2024년 말에 북한이 화성 15호를 딱 발전하고 거기에 어떤 기술까지 더했냐? 다탄두 기술. 그러니까 쭉 날아간 다음에 사방에 탄두가 변해갖고 이거는 방어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요까지 발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미국의 괌과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까지 완성된 거야. 그래서 네. 확실히 미국의 위협이야. 네. 우리 한국의 남한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은 현실적으로 살아있다. 우리는 이것을 통상 관가하는데 뭐냐? 북한이 이제 7차 핵실험을 아직 못했는데 그거는 핵을 실험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과학 전문가들이 크게 실험 안 해도 된다고.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 이 전술핵을 실현할 수 있는 KN-23, 24라는 미사일은 뭐냐? 바로 남한을 향해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가장 성능 좋은 미사일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해놨는데 그게 사거리가 800km, KN-23 800km야. KN-24는 한 200km 정도 돼요. 이 미사일을 완전히 개발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에 23년도부터 우크라이나에 네. 이 미사일을 2018년에 개발하고 우크라이나 전선에 다 보내갖고
전장 실험을 다 한 거야. 전장 실험을.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수박사님 추가적으로 걔들이 한 60, 제가 알기로는 한 60여 기가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했는데 보니까 이번 다시 추가적으로 그 북한의 파병 병력이 한 2천여 명과 이 KN-23 한 140여 기가 추가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선에 들어간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한국하고 깊이 관련된 게 뭐냐면 바로 북한의 핵민 미사일 능력이 바로 남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한국판 이스칸데르 KN-24 한국판 에이테킴스 KN-24 미사일이 전장 실험까지 거쳐왔고 앞으로 어디든지 남한에 어디든지 타격할 수 있다. 거기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북한 위협이 정점에 도달한 것은 위성 사업이야. 군사 위성 사업, 정찰 위성 사업. 걔들이 23년에 만리경 이론을 띄웠걸라. 그게 몇 번 실패했지만은 이제 러시아에 한 이유가 이제 그 위성 기술과 부품과 돈을 지원받는 거. 이것까지 확보되면 북한의 핵민 미사일 위협은 남한을 향해서 미국을 향해서 정점에 도달한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북한이 추구하는 것은 우리는 삼축체계 발전하는데 북한이 얘기하는 삼축은 전술핵, 전략핵, 군사 위성이야. 이 세 가지 사업을 시작했고 이미 만리경 하나까지 띄웠고 무협은 끝까지 왔다.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지금 삼축체계 사업하는데 야 이거 핵한테는 못 당하겠는데 하는 그거를 갸우뚱하게 돼. 그 다음에 확장 억제?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자 믿을 수 없는데 자 한계가 왔다는 거죠. 대응책이 한계가 왔고 무협은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을 좀 장구하게 했는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기사의 내용에 제가 민주당에 관계된 거는 민주당의 그 정책 저기에 참가하는 건 아니니까 이 핵 문제를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고 제안한 것은 새로운 정책의 여지를 띄운 거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돈자 상황에서 새로운 방안으로 공격 방안을 설정하는데 고민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한반도 안보 상황 하에서 남북 간의 군비 균형 억제력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걱정이 되셨는가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핵의 역설이 있어요. 핵은 쓰지 않기 위해서 갖는 무기, 그렇죠. 정치적인 억제력, 그런 전략적인 무기,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핵은 이제 불사용을 전제로 해서 확보해야 되는 무기라는 점이죠. 근데 북한이 그렇게 핵에 집착한 것은 또 역사적인 연원이 있지요. 서지컬 스트라이크, 정권 붕괴, 뭐 이런 그 외부 위협을 도저히 감내할 수가 없으니 핵을 갖지 않고는 이것들이 마음대로 하겠구나 하는 이제 위협이 너무 강해서 국가가 거의 쓰러져가는 환경에 노출되면서까지 봉쇄를 감수하면서까지 핵 개발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과정을 이렇게 모니터해 보면 또 이게 이제 전술핵을 개발해서 투발 수단까지 확보해서 우리한테 지대한 위협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내부를 보면 또 이제 다른 측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핵 위협을 말로는 하고 있으나 과대평가하지 않는 이유거든요. 아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고정적인 거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서 북한의 KN-24나 24를 가지고 전술핵의 어차피 성능이 미미한 것들을 만약에 지금 그 소해상의 무인도에 딱 발사해갖고 무인도에 딱 타격을 했다. 그런 다음에 김정은이가 야, 남한아, 지금 몇 분 뒤에 터지는 거 잘 봐. 그랬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어떤 논쟁을 할 것인가. 그러면 북한에 어차피 핵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드는 마지막 최종 목표는 명확해요. 한반도 통일이야. 그러면 걔들의 통일 방식은 무력을 이용한 통일 방식,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 방식이 있걸랑. 요 무력을 이용한 것은 비율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 30%, 연방제 통일 방식은 한 70%. 그러면 통일 방식의 문제에서 한반도 북한식 통일을 인정하겠다는 건데 거기에서 그 무력을 이용한 것은 미군이 떠나야 돼. 그래서 핵을 만드는 거야. 미군을 떠나게 하고요. 떠나는 순간에 모든 무력의 조건은 완성된다. 연방제 통일 방식? 자, 소해상에 이렇게 간 다음에 우리 한국에 야 그래 이제 우리 이렇게 힘이 있는데 니네 어떡할 거냐? 그래 이제 연방제 통일 외교 국방은 각자 하고 경제 이렇게 하고 두 국가 체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자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느 방식으로든지 하여간 북한은 원하는
무력 방식, 통일 방식의 이 핵과 미사일은 저는 언제든지 사용 사용될 가능성이 수 있다고. 큰 위협으로 북한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핵을 갖고 있는다는 것과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 핵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한다. 잠재력을 갖고 있는다. 그 다음에 하나는 북한의 50만 이상 되는 도시 4개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우리 재래식 군사력을 한편에서는 갖춰야 된다. 이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식 두 축에서 가야 된다고 그 생각을 해요. 핵은 사용할 수도 있을 있다. 거다. 이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네. 동의합니다. 근데 옆집이 도끼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나도 도끼를 산다든가 문장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산다든가 네. 옆집에 칼을 좀 숨겨두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고서 당장 철물점 가서 또 공격용 칼을 사다가 현관에 비치한다든가 이러지 않는 거는 저 사람의 용도하고 또 내가 써야 되는 기회가 항상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힘을 빌릴 수도 있고 그렇죠. 나는 112 전화할 수 있는 태세가 있는 거거든요. 좋은 비례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무기의 1대1 맞대응으로 우리가 가질 필요는 없지만 그렇죠.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그럼. 우리도 금방 무기로 전환할 수 있는 수준만 갖추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지혜로운 대응과예요. 아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이 질문을 이 퀘스천을 아니 또 우리 오 박사님이 가장 순수하신 그건 아닌데 우리는 네. 지금 진짜 핵무장을 결정하면 핵무장의 길로 갈 것인가? 핵무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정도면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기술적으로 예, 얘기해서 우라늄의 농축 여기서 이제 용암 물질을 추출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타고 남은 폐 연료봉에서 다시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고순도의 우라늄을 추출하는 것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농도 20% 이하의 우라늄 농축 과정은 할 수가 있어요. 단 하나고 나머지는 모두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트럼프 딜 좋아하잖아요.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면서 줄 거 좀 주고 이렇게 해서 고순도 우라늄 추출의 한계를 높인다든가 폐 연료봉에서 플루토늄 추출 과정의 사찰 수준을 조건부로 낮춘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언제라도 전환하면 3개월 후에 핵보유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요 압력 이런 상징적인 압력을 확보하는 것이 압력 수사를 확보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냐? 아니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아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더 쉽게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군인이었으니까 군대를 가게 되면 이제 탁 공격을 해나갔네. 여기 동그라미로다 최종 목표를 그려. 네. 최종 목표. 네. 근데 중간에 이 최종 목표에 한 번에 가는 건 없어. 아무리 훈련된 병에서도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이 최종 목표에 가기까지는 중간에 손 두고 해야 되고 중간 목표도 몇 가지 따먹고 가야지 최종 목표에 갈 수 있어. 중간 목표가 몇 개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최종 목표가 있고 이 최종 목표를 가면 끝이야. 자, 이 최종 목표는 핵무장이다. 우리가 핵무장이다. 갈 길은 멀다. 그러나 분명히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의 중간 목표는 몇 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에 대한 논의. 이 중간 목표는 나는 핵 논의를 좀 더 리버럴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 중간 목표는 무엇이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말씀하신 잠재력이 되겠죠. 중간 목표를 따먹어야 되걸라. 그래야 핵무장의 기술이 있는 거거나 적은 쟤들이 곧 있으면 마지막 최종 목표를 공격할 거야. 이 중간 목표도 가지도 않고 우리는 여기 갈 수 없어 하고 미리 포기해버리면 적은 우습게 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핵무장의 논의는 최종 목표를 향한 우리의 논의는 자유롭게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의 의풀이 민주당도 핵무장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이 논의 자체는 최종 목표에 대한 논의다. 바람직하다. 그러나 중간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식별해서 찾아가야 된다는 게 저는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최종 목표가 왜 힘드냐? 험난하잖아요. 거기 보면 야 진짜 한국은 NPT를 탈퇴할 수 있을까? 거기를 야 한국은 북한도 NPT 탈퇴하고 10년을 저렇게 제재받는데 한국이 NPT 탈퇴하면 10년간 저 북한이 받았는데 미국으로부터 제재받아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중국의 경제 볼륨이 거의 미국과 대등한 수준인데 우리는 견딜 수 있을까? 그렇죠. 야 그다음에 북한은 말이야 지금 그 개인 소득
140만 원, 우리는 4천만 원 수준인데 140만 원짜리가 생활을 하면서 견디는 수준과 4천만 원을 연봉을 받던 사람이 견디는 수준은 이건 차이가 있다는 게 140만 원 연봉과 4천만 원의 연봉자가 생활의 수준이 차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는 통상 핵무장을 얘기하면 인도 파키스탄은 70년대 핵을 만든 농업 중심입니까? 우리는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다. 제재를 받으면 결정돼. 우리는 농축 우라늄 하나도 없어. 농축 우리 다 농축 해오는 것도 다 외국에서 해오야 돼. 그러면 한 1조 원씩 써요. 1조 원씩 매년.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원이야. 우라늄을 사들이고 원전 25기를 운용하기 위해서 우라늄 사들이고 그 우라늄을 다른 나라에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건 세계에서 8개 국가밖에 없어. 일본은 농축이 가능해. 이런 나라에 부탁해갖고 우리가 한 1조를 써야 돼 매년. 그러면 우라늄 구하는 것도 힘들고 농축하는 것도 다 금지되면 원전 25 전기세가 폭등을 하는데 주민들은 우리 시민들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최종 목표로 가기 위해서는 힘든 결심의 과정이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 주간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말씀하신 예. 우리 원자력 협정을 개발해서 왜 한일동맹, 한미동맹 얘기하는데 우리 한미동맹이 뭐 필요성 맺은 동맹이라고 하는데 일본한테는 말이야 벌써 79년에 말이야 니들은 자체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말이야 79년에 일본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허가했걸라. 그다음에 네. 핵 처리 기술 88년에 이미 일본한테 다 풀어버렸어 미국. 그러면 우리 한미동맹은 뭐냐? 그러면서 근데 이거는 지난한 세월이 걸려. 우리 미사일 협정하는데 40여 년 걸렸어. 중량과 사거리 계산한 지난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가야 돼. 내가 볼 때는 진짜 대통령이 고민해야 될 것은 이 원자력 협정을 어떻게 기간을 우리가 포기하고 40년 걸리는 거 아니야? 아니다. 이거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면에서 잠재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는 것은 나는 일리가 있다고 가야 된다고 봐.